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재미있는 카툰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은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니즈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문 기업은 스윙이 될 수 없는 그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스윙이 될 수 있게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능과는 거리가 먼 모델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래머는 모델의 본질 목적과는 많이 다른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고 테스트 또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빅데이터의 화려한 일면만을 강조하는 컨설턴트에 의하여 시작된 프로젝트는 이렇다 할 다큐멘트도 없고 유지보수 또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은 바로 고객이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의미와 활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낮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적 난이도와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확보도 문제에 있으나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빅데이터 분석을 은탄과 같은 만능의 해결 도구로 또는 기존 데이터 분석의 단순한 확장으로만 인식하는 데서 빅데이터 분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업무를 새로 추진할 때 절차와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때 방법론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개인의 역량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업무를 진행하여도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우리는 통칭하여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법론을 통하여 업무의 수행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방법론 없이도 운 좋게 특정한 전문가에 의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의 부재 상태에서 이러한 성공은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고 반복성이 확보되지 않는 낮은 성숙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 모델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방법론은 절차와 방법, 도구와 기법, 표준 산출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방법론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질까요? 논학과 교수는 방법론은 4단계의 순환 사이클을 통하여 발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갖고 있는 암묵지를 조직 내에 공유함으로써 암묵적인 지식을 갖게 되고 이를 다시 개인별 문서화를 통하여 형식지가 되고 이러한 형식지들이 결합되어 형식적인 지식의 방법론이 만들어지면 방법론은 다시 개인별 내재화가 되면서 암묵지화되는 선순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적 접근을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빅데이터 분석도 이제는 방법론이 만들어지고 개인의 역량이 아닌 조직의 역량으로 분석 산출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만들어지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계, 태스크, 스텝으로 구분되고 마지막 단계인 스텝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과 템플릿 등을 제공함으로써 형식화된 산출물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방법론 모델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포수 모델인데 모델이 복잡도가 낮고 사례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나 단계별 완결에 대한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은 반복 구조인 나선형과 프로토타입형입니다. 이터레이션마다 스파크를 만들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법론으로 요구사항 충족에는 큰 장점이 있으나 관리 부재 시 복잡도가 상승하고 이터레이션별 완성도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모델은 조직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하여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 분석을 위한 방법론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DD는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로서 5단계로 구성된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만들어진 방법론은 아니지만 그동안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탐색하여 패턴을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으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KDD의 첫 단계인 셀렉션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편성하거나 샘플링을 실시하고 분석용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리프로세싱입니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데이터를 선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데이터의 차원 축소나 파생 변수 등을 통하여 분석용 데이터셋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 단계로서 다양한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모델링을 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분석된 모델을 평가하는 이밸류에이션 단계로서 분석된 데이터 패턴 및 모델을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론은 세스 분석 방법론인 셈마입니다. 분석용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샘플링 단계, EDA인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오류 검색 등의 프로세스를 진행한 탐색 단계, 분석용 데이터를 변환하고 변수를 선택하거나 파생 변수를 만드는 모디피케이션 단계, 모델을 구축하고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는 모델링 단계, 끝으로 모델 평가와 검증을 수행하는 평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CRISP-DM 방법론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으로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론은 크리스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1990년대 후반에 NCR, SPSS 그리고 다임 클라이슬러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CRISP-DM은 데이터 분석 방법론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방법론입니다. 절차를 보면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데이터 언더스탠딩, 데이터 프리페어레이션, 모델링, 이밸류에이션, 디플로이먼트 등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RISP-DM 프로세스에서 주목해야 할 단계는 비즈니스 언더스탠딩과 데이터 언더스탠딩이 데이터 준비에 앞서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 단계가 서로 반복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분석하려는 도메인에 대한 비즈니스와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준비와 모델링이 역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밸류에이션을 통하여 모델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다시 비즈니스 단계로 돌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프 방법의 첫 번째 단계인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비즈니스 도메인을 이해하는 단계로서 도메인 지식을 데이터 분석 문제로 변경시키고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세부적인 태스크를 보면 업무 및 상황 파악, 데이터 분석 목표 수립, 프로젝트 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정도는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절차로서 데이터 언더스탠딩 단계를 수행하다가도 분명한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도메인의 이해와 완벽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언더스탠딩입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세부 태스크는 초기 데이터 수집, 데이터 품질, 데이터 탐색 등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모델링에 앞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데이터 탐색을 수행하고 그리고 충분한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전 단계로 넘어가
도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준비 단계입니다. 수집된 데이터에서 분석 툴에 적합한 데이터셋을 편성하는 과정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도구의 사용과 데이터 편성에 대한 기술적 사전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는 모델링 단계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되기도 합니다. 세부 태스크는 분석용 데이터셋 선택, 데이터 정제, 데이터 통합 및 포맷 등을 수행합니다. 모델링 단계는 다양한 모델링 기법과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구현된 모델을 최적화하는 단계로서 크리스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훈련용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생성하고 과적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준비된 테스트용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데이터셋이 분석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준비된 테스트용 데이터를 훈련에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사전에 발견될 때는 CV 등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링 단계의 세부 태스크는 모델링 선택, 모델링, 모델 평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모델링 과정을 수행하여 최적의 모델을 만든 후 모델이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평가하는 단계로서, 평가를 통하여 한목적적이지 않으면 크리스프의 첫 번째 단계인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찾아 시스템을 구현하는 일반적인 SI 프로젝트와는 다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있지만 주어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데이터 품질의 문제로 적용한 알고리즘이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무리한 모델링을 수행하는 과적합은 실운영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 적용 시 미싱 데이터나 아웃라이어 등에 의하여 쓸모없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세부 태스크는 분석 결과 평가, 모델 과정 평가, 모델 적용성 평가 등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디플로이먼트는 모델링과 평가를 통하여 완성된 모델을 실운영 환경에 적용하고 모델을 모니터링하는 단계입니다. 세부 태스크는 전개 계획 수립, 모니터링과 유지보수 계획 수립, 프로젝트 종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프 방법론은 조금 자세히 살펴봤는데, 더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관련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CRISP-DM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만들어진 방법론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려고 할 때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리아에서도 알기 쉬운 빅데이터 분석 활용 가이드를 만들어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오픈이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방법론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참조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빅데이터 방법들을 정리하여 조금은 일반화시킨 방법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 즉 페이스는 많은 프로세스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프 레벨인 스텝의 유닛 프로세스와의 매핑을 위한 중간 단계인 태스크, 그리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구조의 스텝 등 3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릴 방법론의 레퍼런스 모델은 5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래닝 단계는 분석 과제 발굴과 과제의 목적, 목표를 설정하여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분석 계획이 수립되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이터 프리페어링 단계를 수행합니다. 데이터 프리페어링 단계에서는 분석 과제 수행 중에서 가장 많은 리소스가 투입될 수도 있고, 분석 과제의 품질과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애널라이징 단계는 준비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분석 과정을 수행하면서 데이터의 이슈가 발생하면 전 단계인 데이터 프리페어링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디벨로핑 단계는 모델을 실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단계로서 시스템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모든 분석 과제들이 시스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수행하는 분석 프로젝트들은 시스템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높습니다. 끝으로 디벨로핑 단계는 구현된 모델의 모니터링, 모델 리빌딩을 위한 계획 등이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말씀드린 방법론의 로드맵을 보면 페이스, 태스크, 스텝의 3레이어에서 상위 2개 레이어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플래닝 단계는 분석 과제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의미로 골든 타임의 기간이라 정했고, 분석 대상 도메인의 이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 분석 과제의 목표와 목적 설정, 평가 기준 설정, 위험관리 계획 수립 등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프리페어링 단계는 데이터 수집과 저장,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되도록이면 전사석 차원에서 데이터 준비를 요구합니다. 데이터 애널라이징 단계는 분석용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정형, 비정형 분석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평가하는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디벨로핑 단계는 개발된 모델을 실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단계로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는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디플로잉 단계의 태스크는 모니터링과 유지보수, 분석 과제 종료 등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방법론과 먼저 이야기했던 3개의 방법론을 표로 정리해보면, 크리스프는 시스템 구현 부분이 KDD와 셈마는 계획 단계와 시스템화 단계, 그리고 구현 단계가 상세화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방법론의 각 단계별 스테이크홀더들의 아레나를 정리해보면, 먼저 분석 과제 기획 전문가는 플래닝 단계에서 분석 과제를 기획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지만, 분석 과제의 오너의 역할과 데이터 준비와 데이터 분석 단계에도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해야 합니다. 분석 과제에서 기획 전문가는 단순히 계획서를 만드는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함이 다른 기획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데이터 전문가는 데이터 프리페어링 단계에서 데이터 준비라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데이터 준비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의 협력을 수행하고 필요시 ED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만들어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데이터 준비와 개발된 모델의 시스템화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IT 전문가는 데이터 애널라이징 단계의 모델을 시스템에 구현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최근 들어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시스템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만들어 놓은 모델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언어로 변경하는 일도 있어 데이터 애널라이징과 디플로잉 단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시스템 아키텍트는 분석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아레나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빅데이터 방법론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블록이고,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절차와 방법, 빅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BI 및 분석 도구에 대한 내용, 분석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관리 방법과 구성 관리, 그리고 기업의 전략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분석도 이제는 개인의 역량이 아닌 조직의 역량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결과물이 조직의 성숙도에 따라 최소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의 페이스, 태스크, 스텝으로 구성된 모든 레이어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못하고 강의 구성상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태스크와 주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스텝별까지 상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데이터진흥원에서 발간된 데이터 분석 가이드 개정판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플래닝 단계입니다. 플래닝은 6개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 대상의 도메인과 데이터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분석 과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표 수립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분석 과제 계획서에 들어가는 항목을 살펴보면 목표와 문제점, 정량적, 정성적 목표 수립, 분석 대상과 분석의 목표 변수, Y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용될 분석 모델이 분류 문제인지, 추정인지, 예측인지, 클러스터링인지 또는 이들 간의 결합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모델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분석의 목표 변수가 이산형인지 연속형인지에 대한 사전 결정도 평가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과적합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겠지만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도 오버피팅 컨트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임박스 스케줄을 이용한 일정 관리도 검토의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은 그동안 기업에서 풀기 어려웠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많고, 또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완성도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에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분석과제 기획은 별도의 교육 과정이 있을 정도로 이제는 그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본 강의에서는 과제 발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기획은 단기성, 장기성 기획으로 나누어 기획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제의 목표에 대하여 단기 과제는 빠르게 수행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장기 과제는 정확한 결과를 안정적으로 도출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과제 유형은 퀵윈 형태로 진행되고, 장기성 과제는 롱텀 뷰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접근 방식에서는 단기 분석 기획인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마련에 그 목적성이 있다면, 장기 분석 기획은 문제를 도출하고 정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단기는 개별 과제 단위로, 장기의 경우는 마스터 플랜 단위로 분석 과제가 기획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분석 기획이란 단기,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과제들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분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하향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발굴, 문제의 정의, 솔루션 탐색, 그리고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분석 과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먼저 문제 발굴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도출하는 방안과 사례를 통한 문제 발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문제는 명확화하는 과정과 데이터 분석 문제로 변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발굴된 데이터 분석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탐색하는 과정이고, 끝으로 과제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최종 분석 과제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제 발굴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밸류 체인이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업무, 제품 서비스, 고객으로 크게 업무를 구분하고 여기에 더하여 규제와 감사, 그리고 지원 인프라를 포함하여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문제를 발굴하는 방식입니다. 문제 발굴은 이렇게 내부 업무의 탐색을 통한 발굴도 있지만 외부에서 수행된 많은 분석 과제의 유스 케이스를 참조하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발굴 시 모델을 이용한 내부 프로세스와 1차 고객 탐색을 넘어 2차 고객, 3차 고객으로 확대하고 스텝 관점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셜, 테크놀로지컬, 인바이러먼털, 이코노믹, 폴리티컬 측면으로 문제 검토 범위를 확대하면 분석 과제의 발굴이 더욱 풍부해지고 의미 있는 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발굴이 완료되면 그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를 데이터 분석 과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어찌 보면 쉬워 보이는 과정이지만 훈련이나 교육이 없이 진행하기에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문제 발굴 과정에서 고객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찾았다면 이런 문제점을 고객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이탈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 개발이라고 데이터 분석 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발굴되었다면 어떻게 데이터 분석 문제로 변환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중요 인력, 즉 키맨의 퇴직이 증가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회사 내 중요 인력에 대한 정의와 구분, 그리고 키맨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중요 인력의 퇴직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원인의 선행 시그널을 찾아 예측하는 것으로 과제가 수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발굴된 문제를 데이터 분석 문제로 다음과 같이 변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중요 인력을 식별하고 퇴직 예측 모델 구현으로 변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환을 통하여 분석 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 이어지는 솔루션 탐색과 타당성 검토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리페어링 단계에서는 필요 데이터 정의,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해, 데이터 수집 및 저장, 탐색적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품질, 데이터 스토어 설계 등 7개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의 주요 이슈 사항을 살펴보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식별하고 EDA,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 즉 레거시 시스템은 접근이 용이한 데이터 소스이지만 RDBMS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ERD, 로지컬, 피지컬 DB 설계서 등을 참조하게 되는데 이때 그 일치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이전 단순한 데이터 분석은 표본을 통한 데이터 탐색 및 가설 검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새롭게 샘플링을 하거나 임퓨테이션 과정으로 자료를 변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은 내부의 모든 데이터, 더 나아가 외부 데이터를 포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아웃라이어나 미싱 데이터에 대한 해설과 처리 방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준비 단계는 분석 과제별 종속성을 떠나 전사 차원으로 확대하여 수집하고 저장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에서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데이터 준비에 너무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R&R에 들어가지만 특히나 전사 차원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가나 IT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ETL, ETT 등의 데이터 추출 및 변환 도구와
주어진 데이터 포맷을 가장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형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분석 언어나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단계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전처리대로,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언어로, 데이터 시각화는 시각화에 유용한 툴로, 시스템 구현은 운영 환경에 최적의 언어로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문가들을 확보하여 분석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단일한 언어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무모한 시도에 비하면 좀 더 비용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분석 대상의 데이터를 크게 분류해보면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 그리고 오픈 데이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는 과제 오너가 속해 있는 조직의 데이터가 될 것으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은 없으나 조직 내 부서 간의 벽과 데이터의 오너십 등으로 데이터 확보에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조직에서 갖고 있지 않는 외부에 위치한 데이터로서 주로 내부 데이터와의 매시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유료 또는 무료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데이터 거래를 위한 마켓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데이터의 확보 또한 용이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오픈 데이터는 주로 공공 부분의 데이터와 일부 제한적으로 기업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 오픈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소스와 정형, 비정형의 다양한 포맷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데이터 분석 전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홈페이지는 얼마 전 미국에서 오픈한 공공 데이터입니다. URL이 datausa.io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공공 데이터 URL은 data.gov고 영국은 data.go.kr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data.go.kr에서 2만 개가 넘는 공공 데이터셋과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으니 데이터 분석에 참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프리페어링 단계에서 중요하게 진행되는 태스크로서 필요시 모델링 업무를 수행하기 전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수행하기도 합니다. 통계학자인 튜키는 EDA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수학이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탐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DA와 달리 CDA는 유의성 검정, 신뢰 구간 추정 등 통계적 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EDA에서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고 탐색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EDA의 네 가지 주제 영역은 저항성, 잔차 분석, 재표현, 시각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EDA에서는 튜키의 이야기대로 간단한 박스 플롯 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데이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스 플롯은 데이터를 크기 순서로 나열하여 중입값 Q2와 데이터의 Q1, Q3를 정의하고 Q3와 Q1을 렌즈로 하는 IRQ의 1.5배를 각각의 Q1과 Q3에서 연장하여 펜스를 설정하게 되고 위스키를 연장하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아웃라이어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T-테스트 등의 통계적 검정에 앞서 EDA를 통하여 테스트 중심성이나 분포성 등을 간단하게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EDA는 빅데이터 분석을 떠나서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박스 플롯의 펜스까지의 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698 시그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펜스 너머의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아웃라이어로 해석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적정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박스 플롯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분포를 그려보고
데이터의 성격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그 이외에도 삼포도, 히스토그램, 입줄기 그래프 등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R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간단한 함수로 또는 ggplot 패키지를 이용하여 조금 세련되게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란 전사 차원의 데이터에 대한 정책, 지침,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고품질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구조 관리, 데이터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한 구성 요소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데이터 복잡성의 증가와 데이터의 대용량화로 인한 품질 관리의 어려움,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의 부재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는 제품 개발과 함께 데이터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단위 시스템별 데이터 관리를 넘어 전사 차원의 데이터 표준화 품질 관리, 마스터 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보안과 관리 체계 등을 갖춰야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넘어 빅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품질과 데이터 조직, 즉 스튜어드십은 기존 데이터 거버넌스와 같은 내용이지만 데이터 시큐리티와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은 빅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더욱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데이터 애널라이징 단계는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 분석용 데이터셋 준비, 테스트 데이터 준비, 비정형 데이터 분석, 정형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 및 평가 등 7개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은 단독으로 수행되기도 하지만 결과물을 정형 데이터와 연결하여 분석 모델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분석 도구나 분석용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하여 모델을 구현하게 되는데 시스템 디벨로핑 단계에서 이를 시스템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델 디스크립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스텝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음 단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모델에 구현된 알고리즘은 모델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적용되어야 하지만 앙상블 등의 모델은 복잡도가 높아 보고서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복잡도가 낮은 유사 모델을 이용하여 보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통계 모델을 넘어 기계학습과 딥러닝에 대한 니즈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관련 기술이나 구현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할 수가 있는데 기술 분석인 디스크립티브 애널리시스는 데이터를 탐색하여 데이터에서 기 발생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 진단 분석인 다이그노스틱 애널리시스는 데이터에서 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는 분석입니다. 이 단계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라면 빅데이터 분석은 세 번째 예측 분석을 포함하게 되는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미래에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는 분석입니다. 이 부분이 빅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죠. 끝으로 최적화 분석으로 예측 분석 결과에 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석입니다. 난이도가 높아 주변에서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예측과 최적화에 대한 도전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모든 분석 과정을 도식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암묵지 영역도 분명 있지만 그래도 방법론의 태스크와 스텝을 연결하고
각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한 통계적 해석이 전문적인 식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 조직에서 공유되는 지식까지는 기술되어 있어 분석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방법론을 적용하는 목적입니다. 본 슬라이드는 각 스택 간의 복잡한 패스를 간소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하려는 분석 방법론에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모델링 태스크에서 적용되는 분석 방법을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번 페이지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관련 예시를 방법론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도학습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구현하고자 할 경우 회귀 모델을 선택한다면 물론 선택 과정에서 방법론은 다양한 가이드를 주고 회귀 분석을 선택했고 회귀 분석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 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든지 선형 판별 분석, 서포트 벡터 머신, 뉴럴 네트워크 혹은 디시전 트리, 앙상물 등을 보여주고 종속 변수가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가이드를 받으며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도록 방법론은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 중에서 R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r4stats.com 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R은 엑셀 다음으로 높은 사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엑셀은 사용층이 많기에 70% 이상의 사용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R의 사용도가 높게 위치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R은 구글, 페이스북, 야후, 아마존, 포스코, 삼성, LG 등에서도 중요한 데이터 분석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몇 년 전 스펙트럼에서 조사한 프로그램 언어의 사용 비율입니다. 자바, C 등의 시리즈엘이 수위에 있고 R은 13위의 비율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금년 스펙트럼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R의 사용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C, 자바, 파이썬, C++는 일반적인 3세대 언어이므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데이터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R이라는 언어가 5위의 사용 비율을 보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인 R은 크랜 사이트를 통하여 오픈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프리 오브 차지로 사용할 수 있고 RStudio 등의 통합 개발 환경 또한 아직은 프리 오브 차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리눅스, 맥OS,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등 다양한 OS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R 서버와 같이 크랜 R의 일부 기능을 보강하고 트러블 슈팅 서비스를 포함하여 상업용 패키지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인 SPSS, SAS, R을 비교해 보면 2010년 이후에 R의 관심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문에서 R로 구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SPSS나 SAS 등의 상업용 패키지를 이용하여 검증을 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비교 정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있어도 검증을 위하여 상업용 패키지를 인용하는 사례는 없는 듯하여 변화된 R의 위상을 실감하게 됩니다. R은 현재 9,000개가 넘는 조만간 10,000개를 넘는 엄청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R이 빅데이터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패키지들은 태스크별로 구분하여 잘 정리되어 있고 OS별로 손쉽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R 언어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R은 베이스 시스템과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모리 기반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에 따라 성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객체 지향, 함수형 언어이기 때문에 처음 R을 접하게 될 때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익숙해지면
개발 생산성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각화 도구나 자바, C++, C# 등의 기존 3GL과도 연동이 가능한 API를 제공하고 있어 개발 확대가 가능하고, 오픈 시스템의 특성상 다른 분석 도구에 비하여 많은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어 문제 해결의 용이성도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R은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워낙 많은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어 특정 사이트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를 정리하여 발표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 동일한 데이터 조작을 여러 패키지로 할 수 있어 다른 패키지에 비하여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같은 프로젝트 팀 내에서도 공유에 조금은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적용하려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패키지 활용에 대한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델을 만들 경우 한두 개의 알고리즘만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R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예를 들어 캐럿 패키지와 같이 적용하고 싶은 알고리즘을 벡터로 나열만 해주고 트레인 함수의 파라메타로 넘겨 모델을 만들어 컨퓨전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하여 모델을 평가하면 최적의 알고리즘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R이 데이터 분석 업무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요소가 시각화입니다.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나 통계량보다 한 장의 시각화 결과물에 더 큰 의미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시각화는 정보 시스템 개발 때 이야기되는 UI나 UX와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UI는 시각화 컴포넌트들의 기능적 나열에 중점이 있고, UX는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화면 설계라고 한다면, 데이터 분석에서의 시각화는 이러한 시각적 요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시각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현된 시각화에 내포되어 있는 스토리, 즉 컨셉은 어떠한지,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쩌면 UI, UX보다 더 어렵고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시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을 시각화로 구현한 그래프입니다. B금은 모스크바로 진격할 때 원정에 참여한 군인들의 수를 폭으로 표현하고 있고, 중간 기점을 맵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원정에서 실패하고 퇴각할 때 군인의 수를 표현함으로써 전쟁의 전 상황을 한 장의 그래프로 보여주는 훌륭한 데이터 시각화 자료입니다. 이 시각화 결과물은 나이팅게일이 로즈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알려진 그래프인데, 크림 전쟁 기간 중 각 월별로 총상으로 전사한 군인과 열악한 환경에서 치료 중에 사망한 군인의 수를 표현한 그래프로서, 이 그래프를 통하여 나이팅게일은 전장에서 부상한 군인들 치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려주고 지원을 받아낸 역사적인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BI 도구에서 맵을 활용하거나 기업 내 정보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지도를 이용하는 UI 구현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R에서는 ggplot, maps, rgdal 등의 패키지와 오픈되어 있는 맵 데이터를 이용하여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짧은 코딩만으로도 맵 시각화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방대한 시각화 패키지와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 일부 응용 미술에서도 R이 교과목에 편성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구현된 모델을 시스템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발 과정으로서 분석 모델에 대한 이해, 운영 데이터의 사전 준비,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테스트 등 6개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이슈는 먼저 운영 시스템에 적용할
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R로 개발된 모델의 소스 코드를 운영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로 바꾸거나 시스템에 맞는 UI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예상 외로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언어의 한계로 구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가시 시스템에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화 관리 또한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력받아 모델에서 처리하는 경우 입력 데이터의 미싱 밸류와 아웃라이어에 대한 처리도 철저하게 준비되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과적한 문제는 분석 단계뿐만 아니라 시스템화 단계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델이 언더피팅이나 오버피팅 되어 있다면 모델을 실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의 복잡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오차는 줄어들지만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하면 일정 시점부터 오차가 다시 상승되게 되는 오차의 최저점을 찾게 되는데 이때가 최적의 모델링 포인트가 됩니다. 모델링 과정에서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가지치기를 하거나 회귀분석 모델에서는 변수를 축소하고 신경망 모형에서는 히든 레이어나 노드를 줄이는 방법으로 과적합의 문제를 일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디플로잉 단계에서는 전개 계획 수립, 모델의 모니터링과 유지 보수, 모델 리빌드 계획, 프로젝트 평가 및 종료 등 4개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 평가는 평가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RMSE, MAP, R² 등을 이용하고 이산형인 경우에는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정분류, 오분류, 민감도, 특이도 등을 적용하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리피트, ROC 커브 등의 많은 평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3V를 넘어 가치, 즉 밸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평가 요소인 TCO, ROI, IRR, NPV, PP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는 슬라이드와 같이 예측값과 실측값을 각각 카운트하여 정밀도는 Y로 예측된 것 중에서 실제로 Y인 비율을, 정확도는 전체 예측 중에서 옳게 예측한 비율을, 민감도는 실제 Y인 것 중에서 Y로 예측한 비율을, 특이도는 실제 노인 것에서 노로 예측한 비율을 평가 항목으로 사용합니다. 이 이외에도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많이 사용되는 평가 항목입니다. 디플로이 단계에서 모델 매니지먼트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개발은 시스템 오픈 시 일정 수준의 품질을 평가받으면 제품의 운영 기간이 1년이든 3년이든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구현된 모델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 모델의 라이프 사이클을 달리하게 되므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져 모델 매니지먼트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발된 모델은 계속해서 피팅 과정과 유지 보수 과정을 거쳐 딜리버리가 되어야 하고 필요시 리모델링 과정도 수행함으로써 모델의 가용성과 완전성을 추구해야 합니다.